자,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교론 수업에서의 OT와 마찬가지로 문학과 관련된 OT를 간단하게 하고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우리가 보는 교과서는 12교육과정 교과서이기 때문에 15교육과정 문학교육과정과 좀 비교를 해서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문학교육과정의 재구성 부분을 좀 비포용지 사이즈이긴 한데 OT 자료로 이렇게 길게 만들었습니다. 1쪽부터서 4쪽까지가 지금 12하고 15 문학교육과정을 각각 비교한 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과서는 12교육과정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보실 때 12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하되 다만 15교육과정에서 관련 있는 대목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보긴 하셔야죠. 그리고 이게 타이틀은 문학교육과정이지만 고등학교 2학년 문학이라고 하는 교과목과는 관련 없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전체 문학 영역과 관련된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본래 고등학교 2학년 문학교육과정은 수용과 생산, 문학과 삶 또는 태도, 한국문학의 성격과 역사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세 가지밖에 없는데 중학교까지 고등학교 1학년까지 포괄하자면 문학의 본질, 문학의 갈래, 수용과 생산, 문학과 태도, 삶, 한국문학의 성격과 역사 해가지고 5가지 정도로 이제 타이틀을 좀 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학의 본질 여기는 각각 12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이지만 15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2학년으로 이렇게 나눠서 문학의 본질에서 해당되는 게 개념과 기능, 그 다음에 수용과 생산에서는 수용과 생산도 여러 가지 성취 기준들이 좀 많은데 이걸 어떻게 일목요연하게 좀 체계적으로 정리할까 싶어서 한 4가지 혹은 5가지 정도, 그 중에서 이제 4가지 정도면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 그 다음에 다양한 맥락, 다음 자 넘겨보시면 주체적 해석 다양한 평가 또는 주체적 다양한 해석, 4번째 공간과 비판, 5번째는 매체와 인접 분야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거예요. 물론 이제 매체나 인접 분야와 관련된 문제가 임용 문제가 출제가 될 수는 있으나 출제가 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수용과 관련된 4가지의 그러한 소제목 이외에 이제 생산 부분에서는 보통 재구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 생산은 일종의 감상뿐만 아니라 감상한 결과를 가지고 창작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에게 시 한 편을 창작하라든가 소설 한 편을 창작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와 같은 어떤 문학 작품을 감상한 결과를 가지고 특정한 어떤 표현 방식을 활용해서 자신의 체험과 경험을 담아서 표현하는 행위 정도, 그것을 예를 들면 표 작성을 위한 것도 좋고 또는 수필의 일부분을 완성시키는 것도 좋고, 그래서 보통 생산이긴 하지만 재구성 표현이라고 한 창작이 아니라 재구성 표현 이런 표현을 쓰죠. 재구성 표현. 이렇게 해서 문학의 본질, 그 다음에 수용과 생산은 일종의 감상 이해라고 보시면, 감상 이해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3쪽에 보시면 문학의 갈래라고 해서 기본 갈래가 있어요. 서정 갈래, 서사 갈래, 극 갈래, 교술 갈래, 이와 같은 갈래와 관련된 성취 기준이 있고, 그다음 4번째로는 한국문학의 성격과 역사 부분인데 이 부분은 이제 한국문학사하고 관련돼서 고전문학사나 현대문학사의 중요한 작품들을 이제 시대 상황의 반영이라든가 문학사적인 의의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가는 문학사 파트가 있어요. 문학사 파트는 주로 고등학교 2학년에 집중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나 물론 고등학교 1학년에 이제 올라와서도 15교육과정 같은 경우에
좌측 부분에 15교육과정의 성격 문학사 부분의 이제 네 번째 칸이죠. 문학사의 흐름을 고려해 대표적인 한국 문학 작품을 감상한다는 성취 기준 하에 고1 수준에서도 뭐 청산별곡이라든가 예전에 이제 7차 국어교과서에서 배웠던 고전 문학 그 작품들 몇몇 아주 대표적인 시대적인 작품들 제망매가 또는 고려 소교에서의 서경별곡 이런 청산별곡 이와 같은 아주 대표적인 작품을 몇 작품 정도 한 서너 작품 정도를 감상하는 것이고 대부분은 고등학교 2학년의 문학사는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문학사예요. 그래서 이 문학사 파트 부분은 그냥 문학사적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수준에서 아마도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취 기준이 다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중학교 때 비록 그 예를 들면 토끼전 같은 경우도 중학교 교과서에서 배워요.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토끼전이 중학교 교과서에 실리더라도 뭐 예를 들면 문학사적인 전승 과정으로서의 토끼전이라든가 토끼전의 문학사적인 의의 이런 것은 배우지 않아요. 중학교의 성취 기준에 적합하게 토끼전을 배워요. 특히 이제 모 교과서는 주체적 평가 다양한 해석 부분에서 토끼전을 배우면 그 토끼전을 감상할 때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해서 2번 정도 2번 있죠. 토끼전에 여러 다양한 2번들이 있으니까 한 편의 토끼전의 내용들을 잠깐 보여주고 나서 이와는 다른 토끼전의 구성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순수한 문학사적인 지식은 중학교 때 비록 고전 문학 작품이 실리더라도 배우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와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음 장 넘겨보시면 문학과 3이라고 해서 12교육과정에서는 문학과 3이라고 하는 명칭을 부여하고 15교육과정에서는 문학과 태도라고 해서 자아성찰과 타자 이해, 공동체, 그다음에 요 정도가 문학과 3과 관련됐어요. 물론 이제 문학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집어넣은 것이지만 이건 12교육과정에는 문학의 가치와 관련된 내용이 성취 기준이 3가지가 있었는데 이건 15교육과정으로 바뀌면서 이 문학의 가치는 빠져 있고 문학의 가치를 새삼스럽게 하나의 성취 기준으로 배우지 않더라도 모든 문학 작품에는 하나의 가치들이 있어요. 문학의 개념에서 보시면 뭐 가치 있는 경험에 또 가치 있는 내용에 언어적으로 형상화한 예술이어서 항상 모든 문학 작품에는 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배우는 거지 특정한 성취 기준으로 배우는 것은 아니다 싶어서 아마도 이 가치 부분을 다 모두 다 성취 기준을 뺀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의 가치가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5개의 타이틀로 문학의 본질, 그다음에 감상과 이해, 그다음에 표현을 중심으로 하는 수용과 생산, 문학의 갈래, 한국 문학사, 그다음에 문학과 태도 또는 문학과 3 해가지고 5개의 타이틀이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를 이제 아우르는 것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교과서를 좀 만들면 좋겠어요. 일목요연하죠? 네. 근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5쪽 부분에 보시면 5쪽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문학 교과서 분석반에서 다루어야 할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11종 교과서, 문학 11종, 현재 이제 12교육과정이 반영된 11종 교과서에 이제 목차이면서 동시에 실린 작품들이에요. 수록 작품들. 이제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문학 11종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은 문학교육과정이 수용과 생산, 그 5쪽 좌측 부분 보시면 수용과 생산, 그다음 다음 장 넘겨보시면 9쪽 부분에 보시면 한국문학의 성격과 역사, 한국문학사, 그다음 쭉 넘겨보시면 13쪽에 문학과 3 해가지고 이 3가지 타이틀이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의 12교육과정이 수용과 생산, 한국문학사, 문학과 3 이 3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이 3가지에 모두 다 11종 교과서의 그 단원명, 그다음에 그 단원에 해당되는 그 수록 작품, 그리고 이제 까맣게 밑줄쳐진 부분, 가령 뭐 예를 들면 13쪽의 문학과 3 부분에서 뭐 천재김 같은 경우에
문학과 개인의 성장, 제일 좌측 부분에 천재김 단원이 나오죠. 천재김 단원의 목차에 가치의 이해와 내면화에 한용운의 시, 그다음에 시조 세 편, 그다음에 사설시조라고 하면 이렇게 까맣게 밑줄 쳐진 부분은 수록된 작품이면서 동시에 기출된 작품, 교과서인데 기출된 작품을 그 연도별 표시를 좀 해놨어요. 물론 이제 좀 빠진 것도 있어요. 제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빠진 것도 있어서, 하지만 대체적으로 일단은 제가 그 수록된 작품의 연도별 그 언제 기출되었는가를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그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이 임용 문제에 출제되는 경향성이 상당히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시각화해서 좀 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11종을 보는 이유는 어느 한 교과서에만 집중해서 볼 것은 아니에요. 뭐 가령 예를 들자면 방금 천재김을 예를 들었으니까, 천재김이 상대적으로 다른 교과서보다는 상당히 그 임용에 출제되는 작품들을 많이 수록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천재김만 보는 건 아니죠. 그래서도 안 되고요. 이제 또 하나는 같은 작품이 여러 출판사의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대표적으로 사시남전기 같은 경우에 한 4, 5종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사시남전기 같은 경우에. 그런데 어느 성취 기준에서 실려 있느냐, 그것은 좀 달라요. 예를 들면 모 교과서에서는 한국문학사의 사시남전기가 실려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교과서에서는 수용과 생산의 사시남전기가 실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수용과 생산의 맥락 부분에서 사시남전기가 실려 있는 경우하고 한국문학사의 사시남전기가 실려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성취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과서의 학습 활동도 약간은 달라져요. 약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고전 문학에서는 활동 과제가 구한될 때는 그렇게 많은 편차를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잠깐 설명을 어제 드렸다시피, 가령 이제 내용 학습 활동이 있고 목표 학습 활동이 있고, 학습 활동은 크게 성격상 지난 7차 중학교 교과서에서 근본이 마련되었던 학습 활동의 성격이 세 가지예요. 내용 학습, 목표 학습, 적용 학습. 근데 내용 학습은 학습 목표와는 상관없이 그 문학 작품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감상해야 할 거라면은 기본적인 감상을 위한 밑 바탕의 활동이 내용 학습이에요. 반면에 목표 학습은 가령 다양한 맥락,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 성취 기준이 만약 있다면 그 성취 기준의 학습 목표에 부합하는 목표 학습 활동을 말하는 거고, 적용 학습은 내용 학습과 목표 학습이 끝난 이후에 새로운 작품으로 학생들 스스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호 테스트적인 어떤 연관관계의 문학 작품을 하나 더 활동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작품을 이렇게 그 적용학습 활동을 하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 세 가지의 그 학습 활동 가운데서 그 내용학습과 목표학습의 고전문학은 거의 대동소이해요. 아무리 성취 기준이 다르더라도 고전문학을 감상하는 기본적인 감상의 배경적인 그런 그 어떤 작업들은 비슷해서 고전문학 같은 경우에는 활동가지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현대문학 작품이 만약에 가령 최인훈의 광장이 문학사에 실린 경우와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에 실린 경우는 활동과제가 확 달라져요. 가령 한국문학사에 실려 있으면은 50년대 전후문학과 어떻게 성격이 다른가, 그리고 최인훈의 광장에 반영된 1960년대 당대의 시대적 상황은 무엇이고 작가 의식은 무엇인가, 이쪽으로 이제 문학사의 활동과제가 나와요. 그러면 다 목표학습 활동이에요. 반면에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연관하게 되면 소재의 상징적인 의미로 사북자리의 부채꼴이 이렇게 최인훈의 광장이 나오죠. 그럼 사북자리에서 현재 이명준이 서 있는 그 모습을 사북자리의 그 부채로 상징을 할 때 그 부채의 상징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형식이 주제를 드러내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런 쪽으로 분석을 많이 해요.
그리고 뭐 바다의 상징적 의미, 갈매기의 상징적 의미, 또는 3인칭 서술자 시점을 가지고 있으나 한 그 주인공의 시각에 의해서 모든 사건들을 서술하는 이와 같은 시점 서술이 주제를 부각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그 목표 학습 활동이 주어져서 전혀 확 달라져요. 특히 이제 현대문학 작품은 그런 형식이라고 하는 측면, 표현이라고 하는 측면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작품인데 다른 성취기들에 이렇게 실려 있을 때는 좀 다른 활동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하나의 작품이 여러 개의 교과서에 실려 있는 모습도 이제 또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되고, 그리고 어제도 제가 OT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왜 교과서본을 듣는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2009학년도 이후에 서술형 서답형 체제로 바뀌었을 때는 교과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었어요. 딱 시험을 한번 치르고 나자 이건 뭐 교과서 분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2009년도에 나왔을 때는 거의 학생들이 선생님 개론서 추천해 주세요 하고 이제 학원 강사들도 추천하는 개론서로 조동일 한국문학사, 뭐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또는 뭐 나병철 뭐 한국소설론, 현대소설론, 뭐 이런 식으로 뭐 또는 현대시론, 방송대 출판부의 고전시가론 해가지고 뭐 대부분 학생들이 학부과정에서 보는 교재와 함께 개론서를 무지 많이 봤었어요. 개론서를 봐야만 또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문항이 40문항이고 그 중에서 문학이 36문항이에요. 네, 36문항. 근데 그 36문항에 선택지가 5개의 선택지들이어서 생각해 보시면 100여 개 이상의 지식을 알아야만 이게 틀린지 맞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지문 자체가 별 의미가 없었어요. 지문을 뭐 분석해가지고 선택지를 이렇게 나오고가 아니라 지문이 없어도 돼. 그런 문제가 있어요. 현진권의 고향이라고 하는 기출문제 보시면 현진권의 고향의 작품은 없고 그냥 현진권의 고향에 대한 학습을 중심으로 해서 문학교육의 관점으로, 이러면 일단 현진권의 고향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선택지를 가야 되니까 분석하고 말고가 없이 일단 배경 지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런 배경 지식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당시 2009학년도부터 13학년도까지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무지막지하게 개론서를 많이 봤어요. 또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내 머릿속에 남는 건 아니어서 학생들이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래서 어떻게 정리해요, 어떻게 봐야 돼요 하면 목카페에는 이제 나는 이렇게 봤어요, 나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무지막지하게 올라오죠. 근데 이제 14학년도 이후 서답형 체제로 바뀔 때는 문항수도 줄어들고 선택지에서 어떤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작품 안에, 지문 안에서 찾아라. 꼭 그렇죠. 분석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분석을 위주로 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출시자가 요구하는 바대로 작품을 한번 감상, 해석한 결과를 내놔라 라고 하는 것이어서 그 다음부터서는 여러분들이 좀 다른 학습의 방향을 좀 설정을 했어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서답형 체제의 2년 동안 14학년도, 15학년도 이렇게 2년 동안 여전히 공부하는 방법은 예전 객관식 체제를 공부하는 방법하고 똑같이 공부하고 계시더라 이거죠. 똑같이. 그래서 제가 국어교육론을 가르쳤지만 국어교육론은 저 걱정 안 합니다. 문법하고 문학 어떻게 공부하세요? 항상 상담한테 그렇게 물어보죠. 문법하고 문학 어떻게 공부하세요? 글쎄 말이에요 선생님, 저 문학을 어떻게 공부할지 안타까웠어요. 정말로 돈 벌자고 제가 문학반을 개설한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서. 공부 방법이 분명히 시험 제도가 바뀌면, 경향성도 바뀌어지면 공부 방법론도 바뀌어야 되는데 막상 그렇게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2년차, 3년차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 또는 특히 작년에 1차는 합격하고 2차에서
아깝게 떨어지는 분들은 1차에서 합격한 그 성공의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론을 버리고 새로운 방법론으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건 좀 쉽지가 않아요. 마찬가지 그때도 그랬었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딱 나왔을 때 교과서번을 개선했을 때 5명 놓고 했어요. 5명. 5명. 그거 보면 정말 많이 성공한 거예요. 5명 놓고 했었어요. 아니 뭐 국어 경론 가르치신 분이 무슨 문학을 가르치신다고. 그것도 문학을 뭐 가르쳐봤자 뭐 거기서 거기지. 사실 그랬었어요. 저도 방향 설정을 못해서. 그래도 국어 경론을 가르쳤기 때문에 문학 교육론에 문학이 아니라 교육 쪽에 방점을 찍어서 가르쳐야겠다. 이거 하나를 설정했고, 두 번째로는 새로 바뀐 서도평 체제에서는 분명히 분석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여전히 배경 지식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서 안 되겠다. 분석을 중심으로 한다면 수능 체제로 가야 한다. 일단 수능 문제 많이 보고, 또 하나는 교과서 좀 보자. 그때 당시 처음에 첫 그 해에 교과서는 제가 2009 교과서는 미래인 교과서를 선택했어요. 가장 많은 작품들, 그 다음에 그 미래인 교과서, 2009 교과서예요. 2009 미래인 교과서는 거기 집필진이 2009 문학교육과정 또 집필진이었어요. 그래서 문학교육과정 집필진이 교과서를 집필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우리가 알아야 할 문학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는 있을 것이다 하고, 그때는 한 개 교과서를 봐도 정말 헉헉댔어요. 정말 헉헉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부터서는 2개 교과서, 천재정, 그 다음에 미래엔, 거기다가 몇 개 종류를 더 넣었어요. 그리고 재작년부터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네, 제가 미친 척하고 이제 11종 보자, 다 보자 해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아마 힘들 거예요. 저도 힘들고, 힘들지만 일단 다 한번 봅시다. 일단은. 그리고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낯선 작품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2000년대 이후에 그 시인과 그 시인들의 낯선 작품들이 있는데, 교과서에 실려 있는 낯선 작가의 낯선 작품들은 그래도 교과서에 실려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안 보지만 이 정도는 좀 봐야 할까? 예를 들면 천냥이의 뭐 작품이 나왔다. 천냥이라고 하는 시인의 작품이 뭐 교과서에 실려 있으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성취 기준으로 이런 낯선 작품을 분석은 좀 할 줄 알아야 한다. 성취 기준 이럴 때.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서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많이 아는 작품들이 또 실려 있어요. 아까 뭐 말씀드린 사시남전기, 최인훈의 광정이 실려 있어도 도대체 교과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 작품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가. 특히 이제 우리들은 그래도 알고는 있는데 고등학교 1, 2학년들에게 도대체 이 작품을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하는지를, 교과서는 어떤 식으로 가르쳐야 하는가를 좀 알아는 보자. 이해는 하셨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내년에 꼭 교단에 서실 거예요. 교단에 서시는데, 뭐 작년에 그 저희 조교 한 명 제가 합격을 시켰죠. 아싸! 이제 올해는 이제 우리 조교가 이제 합격할 거고. 근데 그분하고 조교하고 이제 저하고는 통화 잘 안 치만 조교하고 통화한 거 들어보면 문학교사예요. 문학교사. 중학교 국어교사, 중학교에 가 있는데 사실은 문학교사예요. 사실은 교단에 서시면 뭐 문법을 가르치거나 말하기 이렇게 읽기 쓰기를 가르치거나 하는 것보다는 문학 부분에서 아마 수업 전문성이 많이 요구될 거예요. 문학과 관련해서. 고등학교는 더더욱더 말할 필요가 없고요. 우리 학원에서는요, 천재 11종, 14종, 예전에 나왔던 18종으로도 우리 강사, 우리 학원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선생님은 왜 딱 한 개 교과서 프린트로 한 장만 주고 좀 그러네요 하고 막 비교하고 난리가 아니죠. 문학교사로 아마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도 아예 규정이 돼버릴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교단에 서시면 비록 선택된 교과서가 미래인이건 천재정이건 천재김이건 딱 한 개 교과서이긴 하지만 정말 여러 교과서를 두루두루 보셔야 돼요. 물론 수능 자습서에는 여러 교과서가 두루두루 나옵니다. 문제는 뭐냐면 수능 자습서에는 여러 교과서에 두루두루 작품이 나오더라도 도대체 어떤 성취 기준으로 가르쳐야 하는지를 나오는 건 없어요. 다 옆에는 뭐 개론서에서 나오는 및 배경 지식 정도만 있는 거고, 이거는 뭐 그냥
엄마가 국문과 출신이라면 엄마도 그냥 수능 자습서 가지고서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자습서에는 자세히 나왔어요. 문제는 우리가 수업 전문성을 좀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실린 작품이 어떤 식으로 분석을 요구하고 있는가 정도는 좀 알고 가야 한다. 알고 가야 한다. 좀 부지런을 떨어야 한다. 적어도 교사라면. 이해는 하셨죠? 그렇게 해서 이제 11종에 실려있는 작품들을 모두 다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령 5쪽의 문학의 수용과 생산 부분에 보시면 천재김의 김소월의 산유화가 실려있고 천재정의 두 번째 칸이죠. 박목월의 산도화가 실려있어요. 이거는 최근 16학년도하고 15학년도에 연거푸 문제가 출제됐던 작품들이에요. 맞죠? 그런데 이 작품들의 교과서 학습활동을 보면 임용문제와 똑같은 활동들이 있어요. 그 정도로 교과서의 학습활동이 거의 임용문제의 수준처럼 나와서 고등학교 2학년 정도의 문학 교과서의 학습활동은 상당히 수준이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학습활동을 제가 프린트물로 줄 때 항상 답안을 가리고 보셔야 돼요. 스스로 답안과 지도 방안 부분을 가리고 이 학습활동의 예시답안의 키워드 정도는 항상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좀 하셔야만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제대로 분석하면서 동시에 지금 현행 임용문제의 일종의 수준으로서 교과서의 학습활동을 그냥 임용 기출문제라고 생각하시고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작품론 공부를 하시면 대체적으로 이제 수능 자습서 하나 선택해서 자습서에 실려 있는 말하자면 파란색,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분석을 다 밑줄 긋고 외우시고 형광펜으로 이제 표시한 다음에 그다음 우측에 감상의 길잡이, 그다음에 조동일의 한국문학통사의 인용문이 있으면 그런 것도 다 또 읽으세요. 더 알아보기. 그다음에 옆에 이제 오지선다형 객관식 문제를 푸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나 작품 한 작품 다 공부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죠. 이게 내 머릿속에 남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내 머릿속에 남기려면 고민을 하시고 또 하나는 몰라야 돼요. 이런 뜻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몰라야 돼요. 또는 틀려야 돼요. 그래야만 남아요. 맞으면 잘 안 남아요. 근데 이 교과서 학습활동은 활동을 예시답안을 가리고 한번 적는 거예요. 적어서 그 예시답안에 나와 있는 키워드하고 내가 작성한 키워드하고 유사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내가 지금 공부를 좀 하고는 있구나. 근데 전혀 다른 키워드로 내가 답안을 좀 작성하고 있으면 이 학습활동이 예시답안이 틀렸거나 아니면 내가 틀렸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그 예시답안이 틀린 경우도 있어요. 가끔 가다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고 미완성된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현직 교사가 답안을 작성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많으면 틀린 경우가 많으면 상당히 자기 자신을 좀 자책을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고등학교 2학년 문학교과서에 실려있는 활동과제는 누구에게 풀으라고 낸 문제야? 학습자들에게, 학생들에게 풀으라고 낸 문제인데 내가 지금 틀리고 있다. 그럼 지금 문제가 있어요. 더욱이 고등학교 2학년 정도는 그래도 수준이 좀 있으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부터 하게 될 문학의 본질 파트 부분에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의 학습활동에 오른쪽 우측에 예시답안 가지고 한번 이 활동 문제에 대한 예시답안 한번 적어보세요라고 하면 상당히 그것도 까다로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산도와 산유화네, 이건 임용문제에서 내가 봤으니까. 근데 이건 성취 기준이 달라요. 이제 학습 목표의 성취 기준이 달라서 이런 학습 목표의 성취 기준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려면 한 번도 내가 그렇게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작품을 분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성취 기준에 의한 활동을 분석한다는 것은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는 항상 답안을 가리고, 활동과제 답안을 가리고 한 번쯤은 여러분들의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서 활동과제를 보셔야 돼요. 전부 다 5, 6월 달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5, 6월 달에는 작품도, 물론 작품의 전문을 또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도 보시되, 다만 중점적으로 방점이 찍혀야 할 부분은 작품의 지문을 읽어보고 알고 있다가 아니라 모르되 활동과제를 중심으로 한 답안을 내가 스스로 작성할 수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틀린 문제가 많을수록
이 활동과제의 예시 답안이 내 머릿속에 남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서 교과서를 보시고 여기 나오는 이 프린트물에 실려 있는 요거는 찢어서 평소에 이제 지하철이나 뭐 버스를 타고 다니실 때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막 눈에 익숙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수록 작품의 목록이 있는 5쪽부터서 그 10 몇 쪽까지는 15쪽까지죠. 15쪽까지는 이 작품이 지금 수록 어떠한 교과서에 실려 있는가에 실려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이었구나. 이거 교과서에 실려 있는 작품이므로 이건 좀 더 봐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십사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쪽 문학교육론 강의 계획안. 어제 국교론에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개념어 특강 문학 파트 부분은 다음 주까지 또 여러분들이 듣고 오세요. 파일이 그것도 몇 개지? 그건 파일이 5개? 상대적으로 적네. 국어교육론이 11개라 했으니까. 네. 일단 뭐 하루 반나절 정도면 그거 전부 다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쭉 훑어보는 거예요. 주로 이제 15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의 핵심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한 것이어서 대체적으로 한번 전반적으로 훑어보기에는 좋습니다. 한번 좀 듣고 오시 바랍니다. 물론 지금 이 수업 시간에도 그 개념어 특강 시간에 했었던 내용을 12교육과정의 수준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려야 돼요. 그때 개념어 특강이나 지난 3, 4월의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자체에 이제 설명을 좀 많이 했지만 지금은 이제 문학 작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작품에서 어떻게 이제 구현됐는가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좀 구체적으로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서답형 기출해설 특강을 하고, 이제 아무래도 서답형 문제에서는 국어교육론보다는 문학 문제가 답안이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런 답안이 있을 수도 있고 강사마다 또 다르고 또 합격자마다 또 다를 수 있어요. 또는 나는 뭐 비록 뭐 작년에 그렇게 뭐 시험 점수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받지는 못했지만 이 문제만큼은 내가 답안이 이것이 확실하다 이런 식도 있어요. 문학은 그만큼 좀 유연함의 폭이 좀 커요. 만약에 이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문학 채점의 어떤 기준을 좀 발표한다면 논점이 이렇구나라고 알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문학과 관련된 서답형 기출해설 특강을 할 때 이렇게 인정될 수 있는 것 또는 나는 이렇게 본다 또는 이렇게 보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해서 뭐 예시 답안, 그다음에 다른 답안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를 이렇게 비교해서 좀 답안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국어교육론과 문법은 그렇게 예시 답안 또 다른 답안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답이 많이 요구되는 게 국어교육론과 문법이에요. 아무래도 국어교육론과 문법은 어떤 뭔가 알아야 할 배경 지식들이 있다면 그 배경 지식 하에 딱 이렇게 좁혀져요. 반면에 이제 문학은 좁혀지기보다는 좀 더 유연한 폭이 좀 있어요. 그 다음 이 정도로 하고요. 교재가 없습니다. 일단 문학 11종의 프린트물이 나갈 거고, 이제 여러분들이 받는 이 프린트물이 있죠. 이 프린트물에 이건 지금 오전에 끝내야 할 문학의 본질이고 오후에 끝내야 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매 주차마다 100페이지 이상의 프린트물이 나갈 거예요. 근데 사실상 다루는 작품의 종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양치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교과서에 실려있는 작품의 활동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많은 양을 보고 싶다면 제 수업을 들으면 안 돼요. 많은 양의 작품을 볼 수가 없어요. 많은 양보다는 학습 목표가 어떻게 구현됐는가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중심으로 하고, 그다음에 작품 자체를 좀 분석하는 능력을 튀고 싶다면 제 수업을 들으면서 EBS를 들어보셔야 돼요. EBS. 고등학교 1, 2학년 수준의 작품을 좀 세밀하게 분석하는 그러한 수업을 좀 들으시면
뭐 강남 인터넷 뭐 무료 방송 이런 것도 좀 들으시면 거기에는 좀 작품을 좀 그래도 좀 치밀하고 디테일하게 좀 분석해요. 이렇게 배경 지식을 많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수학 겉핥기식이 아니라 수능 문제나 연합평가 때 무엇을 요구했던 것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임용 출제진이 수능 출제진인 가능성이 커요. 그럴 가능성이 커요. 특히나 이 문학은. 반면에 국어경론 파트는 임용 출제진과 수능 출제진도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문학은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그 수능 문제 출제 스타일이나 논점들이 임용의 출제 논점이나 스타일일 수도 있다. 그래서 수능 강의가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같은 임용학원 강사의 문학 강의보다는 전형적인 분석을 중심으로 한 분석이죠. 출제자의 논점에 의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 수능 강의의 문학 강의를 좀 더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개론서보다는 수능 교재, 또 임용 기출문제보다는 수능 문제. 임용 기출문제는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특히 2008학년도 이전 문제들, 2099학년도, 2000학년도, 2001학년도는 전형적인 분석 문제가 아니라 배경지식 문제예요. 배경지식 문제고 특히 객관식 문제도 마찬가지로 배경지식 문제돼요. 서답형 문제, 최근 4년간 서답형 문제는 그나마 그래도 출제자의 논점에 의해서 분석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학 작품이나 문제의 양이 많지가 않아요. 좀 많은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 하면 수능 문제 푸세요. 수능 문제 풀어요. 그리고 수능 문제 다 풀었으면 모의평가 문제 풀고 수능 모의평가 풀었으면 고3 연합평가 푸세요. 출제자의 논점에 의해서 작품을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문제를 푸는 거지 임용학원 강사의 작품 강의를 들을 필요는 없어요. 작품 분석 능력을 키우는 건데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을 막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수능 강의는 작품 분석 강의예요. 대체적으로 보면 다 분석 강의예요. 어떻게 이 작품을 분석해야 하는가. 이것이 뭐 수능이 출제됐을 때는 이런 출제자의 논점으로 나왔었는데 이러면 된다. 이런 식이어서 그런 차라리 작품 분석론을 좀 많이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아직도 시간은 있으니까. 개론서 보지 마세요. 절대 개론서 보지 마세요. 그리고 양을 늘리고 싶다. 작품을 좀 많이 보고 싶다. 이런 욕심을 버리세요. 많이 안다고 해서 출제자의 의도대로 우리가 분석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안다라고 하는 게 언제까지 아느냐 이거죠. 오늘 공부한 거 내일까지는 알지만 3일 후에는 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 안다라고 하기보다는 분석하는 능력을 키우려면 그런 식의 시도를 하라. 이해하셨죠? 그 방향이 맞습니다. 그 방향이. 양치기보다는 진로 승부하고 어차피 시간도 없으니까 진로 승부하고 되도록 작품에 대한 활동 과제를 내 스스로 답안을 작성해보고 그 다음에 수능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고 왜냐하면 출제자가 요구하는 대로 분석을 하는 거니까 그리고 수능 학원 강사 아니 학원 수능 현직 교사들죠. 현직 교사의 수능 강의를 들음으로써 이 작품을 이 정도 수준까지 분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구나. 그 정도까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벗어나서 뭔가를 하고 싶다면 그거 정말 시간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신 분들은 그 시간을 아껴서 문법 공부하시고 국교론 공부하시고 교육학 공부하셔야 돼요. 국교론은 그냥 복습만 하시면 되는데 교육학 공부하시고 문법 공부하세요. 어떻게 전공국어 선생님이 교육학 공부를 하라고 하는가? 그렇게라도 1차는 합격해야죠. 교육학 18점 맞고 전공은 달랑달랑 하더라도 1차는 일단 합격하셔야 돼요. 일단은 1차는 합격하셔야만 그 다음에 2차에서 어떻게 해서든 한 달 동안 뭔가를 해서 그냥 승부를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교육학 11점 맞고 그것 때문에 내가 떨어졌다. 전공 점수는 많이 확보했는데 이런 것도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안타까운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문학의 본질 파트 프린트물을 보겠습니다. 일단 본질 파트는 이게 문학 2학년 교육과정이 아니라 중학교 교육과정하고 고등학교 2학년 또는 고등학교 또는 1학년 교육과정이에요. 12교육과정에 의하면 거기 문학의 본질 파트 부분에 보시면 2012교육과정 고등학교 1학년에 16항 항목이 문학의 개념이 나온 부분이고 또한 12교육과정에 고등학교 1학년 14항 항목이 문학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에요. 보통 이렇게 본질하게 되면 개념 기능이에요. 개념 기능.
개념 기능이고, 그다음 15교육 과정에 의하면 중학교 수준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문학의 개념이.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문학에 대한 본질 가운데서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은 중학교 수준에서 배우고 올라와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다 다른 거 배우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이나 1학년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비로소 문학의 개념을 배우는 것보다는, 그래서 2015교육 과정의 중학교의 문학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15교육 과정의 문학의 기능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문학의 기능이 고등학교 2학년으로 좀 올라와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문학의 기능은 그 감상의 결과죠.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감상의 결과로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자면 인식적인 성장을 하거나 또는 윤리적인 감각을 틔우거나 정서적인 심미적인 어떤 성숙을 하거나 등 성장과 성숙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 문학의 기능이니까, 그 문학의 기능을 고등학교 2학년에 두어도 저는 무방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문학의 개념과 기능은 사실 따지고 보자면 문학의 본질 파트인데, 이걸 왜 이렇게 문학의 본질을 하나는 중학교, 하나는 고등학교 2학년 이런 식으로 뚝뚝 떨어져 가지고 배우는가. 차라리 중학교에서 개념과 기능을 같이 배우거나 고1 때 문학의 개념과 기능을 같이 배워서 본질을 이뤄야 할 텐데, 사실은 이 말을 하기 전에 2007 개정교육과정을 말씀드리면 2007차에서 2007로 바뀔 때 2007 개정교육과정에 고등학교 2학년은 문학의 본질, 문학의 갈래, 문학사, 문학과 3 이랬었어요. 4개. 그리고 문학의 본질과 문학의 갈래는 문학 1 해가지고 교과서 문학 1, 그 다음에 문학 2 해가지고 문학사하고 문학과 3 이렇게 해서 2007 개정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은 문학의 본질 파트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개념과 기능. 그리고 문학의 갈래도 중학교 수준에서 배우지만 또다시 기본 갈래에 대한 지식을 고등학교 2학년에 또 문학의 서정 갈래, 서사 갈래의 특징들 이걸 또 했었어요. 그래서 본질, 그 다음에 문학의 갈래, 한국문학사, 문학과 3을 4파트로 나눠가지고 상당히 많은 성취 기준이 있었어요. 이게 7교육 과정이 2009 개정교육 과정으로 바뀌면서 막 이렇게 축소가 될 때 문학의 개념과 기능이 고등학교 1학년으로 내려갔어요. 12교육 과정에서는. 그리고 15교육 과정에서는 개념은 중학교로, 기능은 고등학교 2학년으로 남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학의 개념 파트가 뿔뿔이 지금 흩어진 모습이에요. 이해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타이틀을 딱 생각할 때 문학의 본질이 있고, 문학의 갈래가 있고, 한국문학사가 있고, 문학과 삶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또 아우르는 문학의 수용과 생산이라고, 감상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적 부분의 문학의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15교육 과정의 개념과 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쪽에 12교육 과정의 문학의 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 그 다음에 3쪽 부분에서는 이와 같은 15나 12교육 과정과 관련된 문학의 주요 개념을 3쪽 부분에서 이렇게 주요 개념으로 학습합니다. 이 주요 개념이 이제 개념어 특강에서는 제가 이 개념을 중심으로 한 거고, 지난 3, 4월 교육 과정에서는 이 내용을 한 차례 쭉 다뤘었죠. 이게 지금 그 이번 교과서 분석에서도 이 기본 배경 지식들이 약간 필요합니다. 필요한 이유는 일단 성취 기준을 알아야만 이 성취 기준이 어떻게 활동 과제로 구환됐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단 지금 15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12교과서이기 때문에 12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이쪽 파트 부분에 12교육 과정의 고등학교 1학년에 나오는 문학의 개념을 좀 보시면,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형상화한 예술이며 사회적 소통활동임을 이해한다라고 했어요. 여기는 문학의 개념이 2개입니다. 몇 개? 2개예요. 사회적 소통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문학의 개념이에요. 근데 다만 이 문학의 개념이 최근 개념이에요. 아주 전통적인 문학의 개념은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적으로 형성한 예술, 이게 전통적인 문학 개념이었어요. 7차 교육과정 때부터서도 이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적으로 형성한 예술을 계속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개념은 최근의 관점을 반영한 거다. 소통은 본래 커뮤니케이션의 의사소통, 그러니까 문학을 커뮤니케이션, 소통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발신자인 작가가 수신자인 독자에게 작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구조, 그래서 의사소통의 하나의 구조로 보고 발신자, 수신지, 메시지, 맥락, 컨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문학을 바라보려고 하는 관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전통적인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작가죠. 작가가 가치 있다고 생각한 내용을 작가가 언어적인 어떤 조탁을 통하여 언어적인으로 형상화한 특정한 언어의 예술,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관점에 의하면 독자도
독자보다는 작가 쪽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문학의 개념이에요. 작가가 자신이 스스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어떤 특정한 형상화 방법으로 이제 한 언어 예술. 반면에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은 작가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작가도 있고 독자도 있고 작품 자체도 있고 이를 둘러싼 맥락이라고 하는 좀 폭넓은 포괄적인 관점으로 이제 소통을 보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2012 교육과정은 그렇게 문학의 전통적인 개념인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로 형성한 예술이라는 문학 개념과 최근의 관점인 의사소통의 관점이라고 하는 두 관점을 취하고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임용 기출문제로 출제된 바가 있어요. 모두 다. 일단은 기출교재를 한번 보죠. 네. 먼저 50쪽이죠? 45쪽. 2009학년도 모의 2차예요. 2009학년도 모의 2차 김소월의 길, 고은의 무늬말에 가서 염상섭의 만세전 이 세 작품 관련해서 45쪽의 4-1번에 가다의 세 작품은 보기를 참고로 해서 길을 모티브로 중심으로 해서 현대시와 현대소설을 같이 읽는 통합 수업을 하기 위해서 선정한 제재이다. 아래 조건에 따라서 가에서 다의 작품 가운데서 길의 상징적인 의미, 모티브를 분석하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이렇게 길의 상징적인 의미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시와 현대소설을 묶어서 통합하는 통합 수업의 의의를 가치 있는 경험의 확장, 이 부분이에요. 가치 있는 경험이라고 하는 문학의 본질적인 측면, 문학의 개념적인 측면에서 이것은 문학교육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런 문학교육의 목적에서 이렇게 현대시와 현대소설을 특정한 모티브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하는 수업이 가지고 있는 문학교육적 의의를 밝혀라. 이런 식이에요. 여기는 작품을 알고 있어도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왜냐하면 가치 있는 경험의 확장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 문학의 본질적인 개념으로 가야죠. 그리고 이제 보기를 읽어보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 있는 경험을 언어를 통한 예술적으로 형성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12교육과정에서 말하고 있는 문학의 전통적인 개념이에요. 가치 있는 경험을 언어적으로 형성한 예술.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가치 있는 경험을 언어적으로 형성한 예술에 대한 서술을 쭉 해설을 하고 있다가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리고 이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인류의 역사 속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것을 가지고서 가치 있다고 한다면 그와 같은 지속되고 반복된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소재와 함께 가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예를 들자면 사랑, 이별, 또는 뭐 희생양, 또는 유토피아의 상실, 또는 길, 또는 고향 찾기, 뭐 이런 아비 찾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주제들이 대체적으로 그동안 인류의 문학 작품들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일종의 주제다.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현대시와 현대소설 작품을 묶어서 통합하는 통합 수업의 의의를 인간의 가치 있는 경험에 언어적으로 형성한 예술이라고 하는 문학의 본질적인 개념을 통하여 한번 소설해봐라, 논술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상당히 그래서 여기는 문학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 문제였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넘겨보시면 53쪽에 2006학년도 운영전인데 여러분들이 운영전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운영전에 이 대목을 주고 다음 장 54쪽에 넘겨보시면 소통의 의미로서의 문학의 특성, 이 부분이 바로 문학의 최근 개념, 문학을 최근 개념으로 소통으로서 문학을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문학을 작가가 가치 있다고 생각한 내용이 있어요. 인류나 인간의 대표자가 작가라면 그와 같은 작가가 가치 있다고 생각한 가치 있다는 내용을 언어적으로 형성한 예술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관점 이외에 소통이라고 하는 관점을 취해서 운영전을 한번 해석해봐라. 그럼 여기는 이제 작가도 있고 누구도 있어요. 독자도 있고 그다음에 뭐도 있죠? 작품도 있고 그것을 둘러싼 맥락도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작품을 운영전이라고 하는 작품을 분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운영전의 작가는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작가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은 주제로 이런 식으로 부각되고 또는 인물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부각되고 그다음에 독자는 이 운영전 당시의 독자가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이 운영전의 독자가
작가의 이 운영전을 읽었을 때는 이런 모습이고 해서 조건에 보시면 작품의 서사구조적 특성, 작품에 대한 공감적 읽기를 한다고 전제로 한다고 했어요. 이 조건을 주어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다 작가 쪽도 중요하고 독자 쪽도 중요해서 일단 독자는 이 작품을 읽고 무엇을 한다고 가정을 내리는 거다? 공감한다고 가정을 내리고 독자 쪽으로. 그래서 독자 쪽에서는 운영전의 작품을 읽고 공감한다고 가정을 내리고 그다음 작가는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언어적으로 형상화하되 언어적으로 형상화하는 형상화 기법이 뭐냐면 작품의 서사구조의 특징으로 형상화 기법이 액자 기법이에요. 그럼 작가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고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부각시킬 때 특정한 서사구조적인 특성인 액자 소설의 기법으로 형상화시킨 것을 독자는 그 주제를 공감한다고 생각하고 작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 작가의 형상화 기법으로서 액자 소설의 특징, 독자의 공감하는 바 이렇게 해서 세 구조, 작가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주제, 형상화 기법으로서의 액자 소설을 서사구조, 그 다음에 공감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소통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운영전을 해석하라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운영전을 알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어요. 요 조건으로 분석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통이라고 하는 그 문학의 개념을 좀 더 보셔야만 이 문제를 또 풀 수 있겠다. 이해하셨죠? 또 이 문제만은 아니에요. 다음 장 보시면 59쪽에 2010학년도 2차 문제 윤동주의 길,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문순태의 징소리, 그 다음에 학생의 반응 일지. 그런데 조건 부분에서 읽어보세요. 뭐죠? 문학을 소통으로 보는 관점. 근데 이 관점에 으로 문학 작품을 분석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문학교육적 의의를, 문학교육의 관점을 설명하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는 일단 작품을 분석하기 전에 소통으로 문학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소통으로서 문학을 바라보는 문학의 개념을 설명해 주셔야 돼요. 외워서 써야 돼.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로소 소통의 관점으로 가나를 해석하라. 분석하라. 그럼 또 마찬가지로 윤동주라고 하는 작가가 있고 윤동주가 쓴 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 형상화 방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윤동주의 길을 읽는 독자의 모습이 있을 거고 마찬가지로 문순태라고 하는 작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징소리라고 하는 작품의 형상화 방법이 있고 그 다음 독자가 있을 거예요. 작가, 작품, 독자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주요한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 두 작품을 분석하는 내용을 2번에 적어주셔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기 위해서라도 그 전틀인 소통이라고 하는 문학의 개념이 뭐냐 이걸 교육과정 수준으로 이제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셔야만 합니다. 됐어요? 네, 이 정도로 해서 이 문학의 단순한 고등학교 1학년의 2012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긴 했지만 임용 문제로 만약에 이러한 교육과정의 내용이 나오게 되면 상당히 수준이 너무 높다. 문학작품을 알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임용 문제에서 교육과정을 좀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 다시 가시면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적으로 형성한 예술 이게 첫 번째 전통적 관점, 두 번째는 최근의 관점으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도의 중점 부분에 보시면 문학의 정의를 고려하여 문학은 언어예술의 요건, 가치 있는 주제로서의 요건, 문학적 표현으로서의 형상화 요건 해가지고 세 가지의 요건이 문학의 정의를 이루고 있다. 가치 있는 내용을 언어적으로 형성한 예술은 세 가지의 요건들이 있다라고 했고 이 세 가지의 요건이 언어예술 요건은 다른 뭐 예술 작품, 예를 들면 미술, 음악과는 다르게 이 문학은 다른 예술 작품과는 다르게 언어라고 하는 것을 매제로 해서 예술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언어 예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내용이죠. 가치 있는 주제, 내용. 그 다음에 문학적 표현으로서의 형상화. 이러면 이제 문학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 및 표현이라면 내용, 그 다음에 형식 및 표현, 그 다음에 언어라고 하는 매제라고 해서 매개체죠. 언어라는 매체라고 해서 세 가지 정도의 그 요건을 이 문학의 개념으로 볼 수 있고 이 중에서 이제 3쪽 부분의 주요 개념 부분에서 밑에 하단 부분에
가치 있는 경험을 언어적으로 형상화한 예술의 이 가치 있는 경험과 그다음에 형상화라고 하는 개념을 좀 더 이해를 하셔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다시 2012 교육과정으로 가시면 지도의 중점의 두 번째 점 부분에 보시면 문학의 생산뿐만 아니라 수용도 문학의 소통활동임을 이해하고 문학을 통한 사회적 소통을 경험하도록 한다 해서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12교육과정에서 소통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덜 설명되어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 소통이라고 문학 작품을 소통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도대체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2009 교육과정, 즉 2012 교육과정의 근간이 됐던 9교육과정까지 좀 가게 되면 이쪽 밑에 보시면 문학의 가치 있는 내용을 형상화 언어예술이라는 2009의 문학의 개념이 나오죠. 그리고 우측 부분에 3쪽 부분에 보시면 문학의 언어와의 관계, 소통활동으로서의 문학의 특성이 나와요. 이때 이제 2009 교육과정에서 소통하게 되면 선정 의도, 그 다음에 또는 의도 설명, 세부 내용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의도 설명 부분에서 모든 언어 활동이 의사소통 활동이듯이 문학의 생산과 수용도 인간의 소통 활동의 하나이다. 생산은 누가 하죠? 작가가 하고, 수용은 누가 하죠? 독자가 하죠. 그래서 생산과 수용을 작가와 독자 쪽으로 보고, 따라서 작가는 자신이 가치 있다고 판단한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고, 여기가 바로 이제 문학의 전통적인 개념을 또 활용하는 모습이에요. 작가는 자신이 가치 있다고 판단한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고, 가치 있다고 판단한 내용, 이게 내용 측면, 주제 측면. 그 다음에 언어로 표현하고, 언어 예술, 그 다음에 형상화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독자는 그렇게 가치 있다고 판단한 내용을 이해하고 감상하고 자신에게 유익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작가와 독자는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소통의 관계를 형성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소통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와 같은 2009 교육과정 수준의 이제 소통이라고 하는 개념을 또 학습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3쪽 부분의 밑에 부분에 보시면 가치 있는 경험을 언어적으로 형성한 예술에, 이 중에서 이제 언어 예술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넘어가고 가치 있는 경험, 그 다음에 형상화, 이 두 가지 개념을 좀 더 보셔야 하고요. 이 형상화라고 하는 개념이 특히 이제 중요합니다. 형상화. 가끔 가다가 임용 문제에 이 형상화라고 하는 개념을 또 쓰고 있어요. 형상화는 일단 형식과 표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무엇과 관련됐다고요? 그러니까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 건 뭐고, 내용이나 주제는 뭐고, 가치 있는 내용, 가치 있는 주제. 그리고 이제 이 가치라고 하는 게 나중에 이제 문학의 기능에서 인식적 가치, 정서적 심미적 가치, 윤리적 가치와 같은 문학의 이제 가치 측면이 이제 논의되고, 그다음에 형상화라고 하는 개념은 형식과 표현하고 연관이 있어요. 형식 표현. 형상화는 형식과 표현이다. 그래서 형식과 표현과 관련되어 있는 형상화는 좀 쉽게 말하면 세 번째 점에서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하는 작업, 구체화하는 작업, 구성화하는 작업, 감각화하는 작업이어서, 이렇게 구체화하는 작업이나 구성화하는 작업이나 감각화하는 그런 작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떤 형식적인 문학의 형식적 특징이나 표현상의 특징을 다 모두 다 형상화라고 합니다.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이 형상화라고 하는 것에서는 주로 한 작품의 형식적 특징이나 표현상의 특징들이 형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령 김소영의 풀에서는 풀이라고 하는 무엇이 많이 사용되고 있죠? 상징. 그래서 상징이 형상화예요. 그러니까 상징을 통하여, 그러니까 풀의 상징을 통하여, 상징이라고 하는 표현 기법을 통하여 김수영이라고 하는 작가가 가치 있다고 생각한 내용을 어떻게 상징적인 의미로 담아내는가. 개인적 상징일 수도 있고, 관습적 상징일 수도 있고, 원형적 상징일 수도 있고, 어떤 식으로든 상징이라고 하는 형상화 기법을 통하여 김소영이라는 작가는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내용을 그 틀에 담는다. 이 형상화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서정갈래에서는 주로 이제 이와 같은 형상화 기법이 서정갈래의 내적 요소인 비유, 상징, 심지어는 이제 운율도 일종의 형상화 기법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갈래상의 특징이나 표현상의 특징,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형상화라고 합니다. 서사갈래에서는 대표적으로 현대소설이 있다면, 현대소설에서는 가령 시점, 서술, 그러니까 몇 인칭 시점에 어떤 소설 방식을 사용해서 어떤 가치 있는 주제를 담고자 했는가. 다른 작품과는 다르게.
아까 뭐 운영전은 액자 소설의 서사 구조, 플롯 구성 방식을 택했다. 또는 최인훈의 광장은 3인칭 전지적 시점 소설을 선택하되 1인칭 주인공 시점과 비슷한 그러한 소설 방식을 택했다. 제한적 전지적 시점이라고 하죠. 그런 특정한 어떤 서술, 시점과 서술 또는 갈등의 진행과 해결, 가령 뭐 이상의 날개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나타난 플롯 구성 방식, 플롯이 존재하는가, 플롯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플롯이 존재하지 않고 주인공의 내면의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이 기법이 형성화 기법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박태원이라고 하는 작가나 이상이라는 작가가 같이 있다고 생각한 내용인 주제는 뭐냐. 이런 식으로 형상화라고 하는 것은 갈래 특징 또는 표현상의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제 가치 있는 경험은 뭐 잠깐 아까 기출문제에서 봤었던 주제죠, 주제. 그리고 이제 주제는 보편적인 문학적인 주제가 있다 이거죠. 그 보편적인 문학적 주제를 모티프라고 지금 우리가 하고, 사랑, 입사가 뭐예요? 거기 가치 있는 경험의 제일 밑에 대표적인 모티프에는 주제론적인 관점에서 문학 작품을 이해하게 되면 뭐 모든 작품이 다 각자 다르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통합할 수도 있으니까 사랑. 입사가 뭐예요? 입사? 좀 입사를 좀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너무 어려운 말이라 통과의례는 진짜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이 맞아요. 입사는 통과의례예요. 입사를 좀 더 쉽게 말하면 이것도 어려운 말이에요. 공동체 인문. 좀 쉽게 말하면 성장이에요. 성장. 성장이니까 성장은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미성년에서 성인으로,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통과의례라든가 입사라든가 또는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건전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기라고 하는 그런 식의 입사죠. 그래서 입사를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생각하면 성장문학에서는 입사라고 하는 것을 주제로 삼습니다. 미성년에서 성년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겪는 체험들이 있죠. 그렇게 유소년 시절에 겪었던 그런, 주인공이 유소년이에요. 또 소녀일 수 있고, 소년과 소녀가 이러저러한 경험을 겪게 되고, 그런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비로소 이제 성숙한 어른으로,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인생이란 이렇구나라고 이렇게 어떤 가치 있는 깨달음을 얻을 때, 그럴 때 비로소 입사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통과의례의 과정을 겪고 있는 성장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성장 소설, 성장을 중심으로 하면 입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변신 모티프 많죠. 변신 모티프는 주로 이제 고전 소설에서 이제 이와 같은 변신 모티프들이 많아요. 변신이라고 하는 주제, 남장 여자라든가 또는 금방울전이라고 하는 고전 소설에서는 아예 그냥 그렇죠. 변신 모티프고, 그다음에 꿈, 이것도 고전 소설에서도 꿈 같은 그런 모티프들이 또 많이 활용되고, 특히 고전 소설에서의 꿈의 기능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현대 소설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의 결말이라고 하는 갈등의 일정한 진행과 해결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플롯의 서사 구조가 하나의 사건에서 하나의 사건으로 인과적 필연성을 중심으로 해서 딱 유기적으로 맞아떨어지는 반면에, 고전 소설은 이와 같은 현대 소설이 가지고 있는 사건과 사건 사이의 인과적 필연성이라고 하는 논리적인 필연성에 대한 생각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와 같은 논리적인 필연성이나 인과적 필연성을 대신해서 사용됐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가 꿈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꿈은 고전 소설에서는 인과적 필연성을, 말하자면 현대 소설로 보면은 꿈은 그 주인공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인과적 필연성과 관련되어서 있기 때문에 꿈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서사 플롯 구성 과정에서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운영전에서 조신전이라고 하는, 조신의 꿈이라고 하는 설화 작품인데, 그 설화 작품에서 조신이 겪는 그런 자신의 어떤 욕망이 있고, 그런 욕망을 꿈을 통해서 이제 실현을 하죠. 구운몽에서도 자신의 욕망이 있고, 자신의 욕망을 꿈을 통해서 실현하지만, 주제는 뭐냐면 그 욕망의 실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욕망을 실현했지만 이게
무상하다. 아, 나는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8명의 여자를 한번 거느려보고 한번 장관도 한번 돼보고 그런 구중궁궐과 같은 그런 저택에서 한번 살아보고 나서야 비로소 인생 별거 없어 이렇게 좀 말하고 싶다고. 네, 그와 같은 주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꿈의 기능. 그러니까 이 꿈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고전소설에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주제일 수도 있고 꿈이 곧 주제예요. 아, 이렇게 욕망을 실현했지만 이런 욕망의 실현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겠죠. 현대소설에서도 이와 같은 꿈이 또 주제론적으로 또 묶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기 위반은 금기를 위반하는 것 주제일 수도 있고 금기 위반은 좀 우리 현대문학 작품에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금기의 위반은 이제 초기 모더니즘 소설, 저기 외국 작품들이죠. 외국 문학의 서구의 모더니즘의 신화 소설에서는 이런 금기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가 많이 쓰였죠. 왜냐하면 한 개인의 나란 무엇인가, 주체성이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와 같은 금기 위반을 통해서 사회에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에 이제 저항을 하기 위해서 사회가 이걸 넘지 말아라 하고 이제 금기시한 것을 위반하는 것을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가치 있는 경험을 또 준 것이었고요. 낙원에 상실할 때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이제 유토피아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낙원은 뭐 천상 천국일 수도 있고 이런 유토피아는 사실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인간이 꿈꿨던 이상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인간이 꿈꿨던 이상들이 초기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신화의 시대 때는 그냥 현실 자체가 그냥 인간이 꿈꾸는 그러한 이상 자체가 지금 현실이에요. 이상과 현실이 구분되지 않았어요. 이상이 좀 멀리 있고 현실이 여기에 있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현실 속에서 이상이 있고 이상 속에서 현실을 찾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세 때 이후로 해서는 이 이상과 현실이 이제 멀어지고 이 이상이 곧 이제 종교로 기독교적인 천국의 세계로 또는 불교에서는 어떤 극락의 세계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상이 완전히 현실 세계하고는 좀 멀어진.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각성이나 구원을 통해서야만 이 이상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 그리스 로마 시대 신화 시대 이후로 해서 낙원은 이미 상실되었고 그리고 이제 현대 문학 작품에서는 이렇게 상실된 낙원들을 문학 작품 안에서 이제 구현하도록 하는 거죠. 상실된 낙원들을 찾기 위해서 이상을 지향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다 실패해요. 만약 현대 소설에서 이상을 찾았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설이 될 가능성이 크죠. 상실된 낙원들을 찾기 위해서 이제 몸부림치는 모습들이고요. 그다음에 희생양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울, 아비 찾기, 형제 갈등, 길, 그다음에 그 원초적인 고향으로서의 뭐 귀향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이제 주제일 수 있고 특히 이 귀향 모티프는 아비 찾기와 함께 우리 식민지 시대 때 우리 문학에서 많이 보는 주제입니다. 우리 문학에서 많이 보는 주제가 다 고향이죠. 정주영의 향수, 정주영의 고향, 뭐 그다음에 뭐죠? 윤동주의 고향에 되돌아온 그 시가 있었죠. 백골이 막 쪼이고 또 다른 고향 또 많아요. 정말 그 고향이라고 하는 제목이 아니어도 또 현진곤의 고향 제목 자체가 고향이에요. 고향에 되돌아온 거죠. 백석이나 또는 이용학의 고향 상실과 그 다음에 상실된 고향을 찾는 모습 이런 것들은 다 이 고향이 대표하는 게 바로 국가에서 국가. 그리고 이제 이 국가를 대변하는 게 일종의 말하자면 아버지였죠. 아버지 국부 아버지였죠. 그래서 아비찾기라고 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상실된 국가를 찾는 모습으로 나오죠. 국가 상실의 모습을 아비찾기로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상실된 고향을 또 찾는 모습의 귀향도 마찬가지로 국가 상실이라고 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띤 그런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귀향과 아비찾기가 우리 식민지 시대 때 문학 작품에 아주 중요한 주제들이 됩니다. 아비찾기, 귀향 이런 것들이죠. 또 아비찾기하고 관련되어서도 아버지와의 갈등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뭐 국가 전근대적인 요소와 근대적인 것들의 갈등 뭐 이런 식으로 해서도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들은 우리 또 식민지 시대 때 소설들 가운데서는 아버지로 대표되는 건 전근대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아들로 대표되는 것은 근대적 가치관으로 이런 식으로 또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갈등에서 아버지는 결국엔 국가 자체였었어요. 국가 자체. 그래서 그 아버지를 찾는다.
라고 하는 것, 또 잃어버린 고향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 시대 때 국가 상실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형제 갈등은 남북 간의 대치, 대립과 관련된 주제로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희곡 작품 가운데서 이강백의 들판에서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는 형과 아우가 이제 평화롭게 살다가 이제 그 땅을 나누게 되죠.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이런 것도 형제 갈등도 마찬가지로 남북 갈등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오죠. 자, 이 정도로 해서 가치 있는 경험에서 어떤 주제론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 이외에도 이제 각 개별 작가에 따라서 가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하지만 대체적으로 인류의 역사상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주제들이다라고 하면 서양 문학과 동양 문학을 통틀어서 어떤 사랑, 이별, 또는 성장, 또는 변신, 또는 꿈, 또는 이상지향과 그다음에 하지만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 이상을 지향했지만 이미 상실되어서 그것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의 안타까움, 낙원상실, 또는 아비찾기 형제갈등, 이런 것들은 계속 반복되어 온 주제입니다. 형성화는 설명했죠. 형성화를 좀 쉽게 말하면 뭐라고요? 갈래 특성, 또는 개별 작품이 가지고 있는 표현상의 특징, 표현 방법. 다음 장 넘겨보시고, 4쪽은 이것은 이제 시각화시켜서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좀 쉬었다가 합시다. OT인데 그냥 수업을 해버렸네요.